성에는 유리성의 정해진 틀 속에서 그렇게 자랐다. 바닥은 늘 유리처럼 반짝였으며 사용되지 않는 은식기는 매일 닦여 있어 눈부시게 반짝였고 웃음도 다툼도 그저 규칙만이 있는 집,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까지. 성애가 민호를 사랑하게 된 것은 민호는 규칙적이지 않았고 다정하고 자상하였으며 그녀를 포근하게 하였고 무엇보다도 민호와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행복했다. 그는 묻지 않았다. 집안, 재산, 미래 계획 대신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나는 성애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라고. 그녀는 그 말이 진실이라고 믿었다. 민호는 성애를 자신의 부모님에게 소개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이며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고 그의 부모는 단호했다.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녀를 끊어내지 않으면 모든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부모의 반대를 들은 뒤 그는 말없이 짐을 쌌다. 그녀는 배웅하지 않았다. 말하면 붙잡게 될까봐, 붙잡으면 무너질까봐 민호가 집을 나간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세상은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그와 함께 한 시간들이 아픈 추억이 되어 악몽같이 흘러갔다. 그가 떠난 뒤에야 그녀는 알았다. 생리가 멈췄고 아침마다 메스꺼웠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비가 왔다. 그녀는 우산을 쓰지 않았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고 그 물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가 없었다.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그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비겁함이었을까? 아니면 마지막 배려였을까? 그녀는 매일 그 질문을 되뇌었다. 이미 떠난 사람의 삶에 돌을 던질 권리가 자신에게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출산은 고요했다. 작은 병원의 흰 벽, 낡은 커튼, 밤새 꺼지지 않던 형광등, 아이는 약했고 그녀는 더 약했다. 의사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일은 당분간 어렵겠다고 말했다. 그날 밤 그녀는 아이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다. 작고 따뜻한 숨, 이 생명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한 순간이 있다는 걸 그녀는 그때 배웠다. 외할머니의 집으로 가는 길은 멀었다. 버스 창밖으로 풍경이 바뀌는 동안 그녀는 아이를 한 번도 내려다보지 않았다. 내려다보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다. 잠시만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잠시. 그 말은 결국 거짓이 되었다. 외할머니는 묻지 않았다. 아이를 안고 등을 두드렸다. 손길은 느렸지만 정확했다. 아이는 곧 울음을 멈췄다. 그날 이후 집에는 소리가 생겼다. 아기 울음, 기침, 발걸음 소리, 아기의 웃음소리와 할머니의 자장가 노래소리가 고요한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앞마당에는 닭들이 모이를 쪼아먹고 개는 한가롭게 처음 보는 아기를 호기심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외할머니 집 마당의 큰 나무는 외할머니가 젊을 때 심은 것이었다. 아이는 그 나무 아래에서 첫걸음을 뗐고 넘어질 때마다 흙을 쥐었다. 외할머니는 아이의 손을 털어주며 말했다. 괜찮다. 넘어지는 건 나쁜 일이 아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아버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질문을 하지 않았다. 주변에서 묻지 않았고 외할머니도 먼저 말하지 않았다. 대신 외할머니는 약속을 가르쳤다. 남의 물건을 빌리면 반드시 돌려줄 것, 말은 쉽게 하지 말 것. 아이의 재능은 드러나지 않게 자랐다. 책을 좋아했고 소리를 잘 들었다. 새의 울음과 사람의 숨소리를 구분했다. 외할머니는 그걸 특별하다고 부르지 않았다. 그냥 잘 자라는 중이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멀리서 아이를 보았다. 직접 볼 용기는 없었다. 대신 편지를 썼다. 짧은 문장, 같은 말, 오늘도 내가 웃기를 바란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편지는 꾸준했다. 병은 그녀의 시간을 갉아먹었다. 몸이 말을 듣지 않는 날이 늘었다. 그래도 어머니는 아이가 자라나는 시간을 계산했다. 초등학교 입학, 첫 발표회, 사춘기, 그 순간들이 자신이 없을 가능성을 인정하는데 오래 걸렸다. 어느 날 그녀는 편지를 더 쓰지 못했다.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빴다. 마지막 편지는 간단했다. 나는 너를 하루도 놓은 적이 없어. 외할머니가 쓰러진 날 아이는 어른의 문턱에 있었다. 병실은 낮에도 어두웠고 창문 너머로는 계절을 알 수 없는 회색 하늘이 걸려 있었다. 외할머니는 아이의 손을 잡고 한참을 놓지 않았다. 이건 내 어머니가 남긴 거다.
외할머니는 작은 가방에서 오래된 공책 하나를 꺼냈다. 가장자리가 닳아 있었고 표지에는 아무 글자도 없었다. 다만 손에 쥐는 순간 오래 품에 안겨 있었던 물건이라는 느낌이 전해졌다. 외할머니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내가 아직 어릴 때는 말할 수 없었고, 이제야 전할 수 있겠구나. 그날 밤 외할머니는 잠들었고 다시 깨어나지 못했다. 장례가 끝난 뒤 청년이 된 아이는 혼자 외할머니의 집에 남았다. 집은 조용했지만 비어있지는 않았다. 벽마다 시간이 남아 있었고 마당의 큰 나무는 이전과 다르지 않게 서 있었다. 청년은 책상 앞에 앉아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을 펼쳐서 읽기 시작했다. 처음 몇 장에는 사소한 기록들이 적혀 있었다. 날씨, 몸 상태, 병원 진료 결과, 그러나 페이지를 넘길수록 문장은 점점 한 사람을 향해 있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 그리고 태어난 뒤에도 곁에 두지 못한 아이. 오늘도 내 생각을 했다. 남자는 그 문장들 앞에서 오래 멈췄다. 어머니의 글씨는 단정했지만 문장 사이사이에 망설임이 남아 있었다. 버림이 아니라 선택이었고 그 선택이 얼마나 아팠는지가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일기장의 중반부에서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어머니는 그를 사랑했으며 그 사랑이 부모의 반대 앞에서 꺾였다는 것, 아버지는 떠났고 아이의 존재를 끝내 알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복수나 원망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의 기록이라는 점이 남자를 더 흔들었다. 나는 그에게 아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의 삶이 무너질까 봐서였다. 남자는 그 문장을 읽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다. 일기장 위로 눈물이 떨어졌다. 소리 없이, 그러나 멈추지 않고. 그는 이제야 알았다. 자신이 혼자 자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머니의 보이지 않는 사랑과 외할머니의 묵직한 보살핌 속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을. 일기장의 마지막 장에는 짧은 문장이 남아 있었다. 내가 이 글을 읽을 때쯤 나는 곁에 없겠지. 그래도 기억해줬으면 한다. 너는 한 번도 버려진 적이 없었다. 남자는 공책을 덮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슬픔은 분노로 가지 않았다. 대신 책임으로 남았다. 이제 알게 된 진실을 어떻게 품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그는 아버지를 찾아야 할지 아니면 모르는 채로 두어야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자신의 삶은 부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끝내놓지 않았던 사랑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알겠어요. 바람이 불었고 잎사귀가 천천히 흔들렸다. 외할머니의 집과 큰 나무는 남자의 선택이 되었다. 도시는 여전히 많은 것을 약속했지만 그는 남았다. 약속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아이들을 가르쳤다. 글을 읽는 법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서두르지 않고 들여다보는 법을. 누군가 묻곤 했다. 왜 여기서 사세요? 남자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다. 여기에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살게 하는지 남아 있어서요. 밤이면 그는 큰 나무 아래에 섰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잎사귀가 흔들렸다. 어머니의 일기장을 떠올리며 속으로 말했다. 나는 버려지지 않았고 사랑으로 자란 사람이야. 아버지는 늘 부족했다. 그는 원하는 삶을 산 적이 없었다. 부모가 정해준 학교, 정해준 전공, 정해준 자리, 그리고 정해진 결혼. 사랑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일이었고 그는 그 안에서 역할을 맡았을 뿐이었다. 아내는 단정했고 집은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아이가 없었다. 처음 몇 해는 괜찮았다. 바쁘다는 말로 서로를 설득할 수 있었으니까. 시간이 흐르자 침묵이 길어졌다. 병원도 다녀왔고 의사들의 말도 들었다. 이유는 분명하지 않았고 해결책도 없었다. 그는 밤마다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다. 커다란 집은 늘 조용했고 그 조용함은 이상할 정도로 가슴을 비웠다. 회사에서는 완벽한 후계자, 유능한 경영자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집에 들어오면 그는 누구의 아버지도 아니었다. 부모는 말했다. 후사가 없다는 건 실패야. 그 말은 늦게까지 그의 귀에 남았다. 그러나 그는 몰랐다. 자신에게 이미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의 아들은 성장하여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다. 아들은 다른 타 대기업에서도 탐낼 만한 우수한 인재였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 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냈다. 서류는 흠잡을 데 없었다.
학력, 성적, 추천서, 그 나이의 지원자들 중 단연 눈에 띄었다. 인사팀에서 몇 차례 검토 끝에 최종 면접 명단에 올렸다. 아버지는 그 이름을 보았지만 특별한 감정은 없었다. 수많은 이름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처음 마주했을 때 그는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에 사로잡혔다. 말투도 눈빛도 낯설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무시했다. 비슷한 사람은 어디에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그를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자 그는 그 젊은 직원을 자주 불러 의견을 물었다. 단순한 실무를 넘어 생각을 듣고 싶어졌다. 남자는 늘 한 박자 늦게 대답했다. 급하지 않았고 감정이 섞이지 않았다. 어느 날 아버지는 물었다. 왜 이 회사를 선택했습니까? 배우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그 대답은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남자는 어느 날 개인 면담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표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에서 병원 기록, 가족관계 등록부 증명, 그리고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함께 찍은 어머니 사진이었다. 제 어머니입니다. 아버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얼굴이었다. 잊었다고 믿었던 사람. 사랑이라는 단어를 마지막으로 허락했던 사람. 그리고 저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너졌다.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귀에서는 소리가 사라졌고 손끝이 차가워졌다. 계산할 수 없는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자신이 놓친 생, 알지 못했던 성장, 부재로 채워진 세월. 그는 처음으로 이해했다. 왜 자신의 삶이 늘 비어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나는 몰랐네.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다. 사실이었다. 그러나 사실이라는 이유로 용서받을 수는 없다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아버지를 더 깊이 무너뜨렸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재에 앉아있던 시간이 이제는 견디기 힘든 시간이 되었다. 그는 처음으로 후사를 원했던 이유를 되돌아보았다. 집안을 잇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남기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미 그는 누군가의 아버지였다. 다만 너무 늦게 알았을 뿐. 아버지는 아들을 불렀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남자는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말 앞에서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삶이 타인의 선택으로만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며. 아버지는 여전히 대표였고 남자는 여전히 직원이었다. 관계는 급히 변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깨달았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떤 책임은 너무 늦게 와서 평생의 짐이 된다는 것도. 그는 더 이상 후사를 한탄하지 않았다. 대신 매일 아들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렀다. 부르지 못한 세월을 헤아리듯 조용히. 그것이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다. 아버지는 부모의 집을 찾았다. 오래 찾지 않았던 집이었다. 여전히 높은 담장과 경비가 있었고 정원은 계절에 맞게 완벽하게 손질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지만 그는 이 집에 들어서는 순간 알았다. 자신이 예전의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늙었지만 여전히 단정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아버지는 신문을 접으며 글을 올려다보았다. 무슨 일로 왔니? 아버지는 잠시 서 있었다가 입을 열었다. 아이에 대해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조부의 손이 멈췄다. 무슨 아이? 제 아이입니다. 집안의 공기가 즉시 굳었다. 조모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말 조심해라. 이미 성인입니다. 그 말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는 말이었다. 조부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는 평생을 권위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아도 복종을 받아왔고 반대는 늘 미리 꺾어왔다. 우리가 허락하지 않은 일이다. 아버지는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오늘까지 몰랐습니다. 조모가 차갑게 말했다. 그 여자는 선택되지 않았다. 그 순간 아버지는 처음으로 부모의 말을 이해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그 여자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방 안에 떨어졌다. 조부는 불쾌하다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쓸데없는 감정이다. 그 감정 때문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조부는 계산을 시작했다. 명성, 주식, 언론, 상속 등 이런 이유로 아이는 위험 요소였다. 그 아이는 데려와야 한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조모의 눈빛이 변했다. 그럼 넌 무엇을 하러 왔지?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결정권은 부모님께 없다는 것을. 그 말은 선언이었다. 조부는 한동안 아들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넌 우리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아버지는 천천히 대답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한 번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부모 앞에서 등을 곧게 폈다. 하지만 제 아이의 인생만큼은 다릅니다. 조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대화에서 더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집을 나서며 아버지는 숨을 깊게 내쉬었다. 담장은 여전히 높았지만 이전처럼 위협적이지는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후사가 아니 아버지로서 걸어 나왔다. 그날 밤 그는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으로 말했다. 너는 내 인생의 실수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너는 내가 끝내 선택하지 못했던 용기의 결과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말은 직접 전해질 수도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최소한 오늘 그는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부모 앞에 섰다. 그것만으로도 그의 삶은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조부모가 손주를 만난 것은 계획된 자리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은 뒤였다. 과로였다. 생명에 지장은 없겠지만 그 소식은 조부모를 움직이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들은 병실을 찾았고 그곳에서 처음 그 청년을 보았다. 청년은 창가에 서 있었다. 병실 커튼을 반쯤 걷고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뒷모습만 보아도 알 수 있었다. 키, 어깨선, 고개를 약간 기울이는 버릇까지 마이너스 젊은 시절의 아들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조모는 순간 숨을 삼켰다. 저 아이가 말을 끝내지 못한 채 그녀는 손잡이를 꼭 붙잡았다. 청년은 그들을 보고 먼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고개를 숙이는 각도, 시선의 높이, 말의 속도. 무엇 하나 과하지 않았다. 조부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 아이는 배운 아이가 아니라 자란 아이라는 것을. 불편한 데는 없니? 조부의 질문은 무심한 듯했지만 오래 눌러두었던 감정이 섞여 있었다. 괜찮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서요. 그 대답은 겸손했지만 비굴하지 않았다. 조모는 그 말에 이유 없는 울컥함을 느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청년이 입을 열었다. 아버지께 제 존재를 알리고 싶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조부모의 시선이 동시에 그에게 향했다. 저는 어떤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재산도 지위도요. 회사에 들어온 것도 그런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다만 제가 어디서 왔는지는 알고 계셨으면 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조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계산적이지 않았다. 조모는 그제야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었니? 청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외할머니, 어머니, 그는 이름을 꺼내지 않았지만 그 말 안에는 두 사람의 얼굴이 담겨 있었다. 조모의 눈이 붉어졌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 여자를 떠올렸다. 조부는 천천히 청년에게 다가갔다. 가까이에서 보니 놀라울 만큼 아들을 닮아 있었다. 우리 집에 와서 밥 한 번 먹지 않겠니? 그 말은 제안이 아니라 부탁에 가까웠다. 청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시간 되면요. 그날 이후 조부모는 기다림이 생겼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문 앞을 정리할 때마다 조모는 매일 아침 반찬을 조금 더 만들었다. 혹시나 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조부는 신문을 읽다 말고 창밖을 보곤 했다. 청년은 자주 오지 않았다. 그러나 올 때마다 집안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졌다. 웃음이 늘었고 말수가 많아졌다. 조모는 어느 날 조용히 말했다. 매일 보고 싶구나. 청년은 그 말 앞에서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조부모는 처음으로 같은 생각을 했다. 우리는 너무 늦게 알았지만 그래도 이 아이를 놓치지 말자. 그것은 사랑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었다. 아버지는 자신의 부인에게 선택을 요구하지 않았다. 다만 말했다. 내가 몰랐던 아이가 있었어.
그 말에는 사과도 변명도 섞여 있었다. 아이가 성인으로 잘 자랐으며 부모님도 알고 있다는 것까지. 그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놀라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다만 슬픔이 조용히 고개를 든 것뿐이었다. 그녀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 그 사실은 결혼 초기에 이미 알게 되었고 이후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것이 두 사람 사이의 암묵적인 규칙이 되었다. 대신 그녀는 완벽한 아내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시부모님을 존중했다. 남편이 잠든 밤, 그녀 혼자 남은 거실에서 그녀가 두려워하는 것은 아이의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자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녀는 며칠 동안 깊이 생각했다. 시부모, 남편의 선택, 그리고 자신의 선택, 이 아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곧 어머니가 되는 일인지 아니면 그저 한 사람의 어른으로 결에 서는 일인지. 그녀가 청년을 처음 만난 날은 시부모의 집이었다. 청년은 예의를 갖추었고 지나치게 조심하지도 않았다. 그녀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았고 부르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존중했다. 불편하시면 거리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그의 말은 선택권을 그녀에게 남겨두고 있었다. 그 점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이제 안다. 자신은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너무 커서 침묵 속에 놓였던 삶이었다는 것을. 어머니는 떠났지만 사랑은 남았다. 외할머니의 손길로, 아버지의 뒤 늦은 책임으로, 그리고 어머니가 아닌 어른의 선택으로.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지 않는다. 선택으로도 완성된다. 그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것으로 충분했다.